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관입니다. 아무랬던 시기 일제강점기의 경제, 교재 146쪽에 나와 있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참조를 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제강점기의 경제 뭐 결론부터 얘기한다면 뭐 다 뜯어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한테 뭐 좋은 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 자, 우선 일제강점기 때의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1910년대에 있었던 토지조사 사업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1910년대에 일본 애들이 헌병경찰 통치를 했잖아요. 그쵸? 그거 기억하고 계시죠? 색깔 좀 달리 해볼까? 그래, 요걸로 해보자. 요걸로 한번 해볼까? 네, 한번. 이거 괜찮다, 그죠? 네, 상당히 마음에 들어요. 자, 오늘부터 요 색깔로 가는 걸로. 사소한 거에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 10년대에 헌병경찰 통치가 있었고, 1920년대에는 일반 문화 통치, 그리고 1930년대 이후에 일본 애들이 전쟁을 하는 민족 말살 통치였습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서 경제 상황을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토지 조사 사업을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농민이 제일 많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뜯어갑니다. 1910년도에서 1918년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자, 명분은 지세부담을 공정히 한다라는 거. 이건 개뿔이고요. 개뿔. 그 다음에 목적이 있어요. 이게 목적이 중요한 거죠. 지세 수입을 늘린다. 토지세 수입을 얘들이 늘리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토지 약탈을 보다 쉽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과정이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임시 토지 조사국이라는 데서 실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리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토지조사국을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토지조사령 발표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은 1910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얘가 먼저 설치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정해진 기간 내에만 신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개인의 소유권만 인정해준다. 다른 거 다 인정해주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요게 대단히 대단하고 굉장하고 상당히 상당하다. 그래서 공유지, 그 다음에 관청 소유지, 문중 소유지, 가문의 소유지, 그 다음에 왕실 소유지 이런 것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공토도 인정하지 않고요. 다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당시에 그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개인의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또 한 가지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부분이 그러면 대부분의 지주들도 토지를 많이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까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당시에 대부분의 그 지주들이라든가 얘네들은 정보가 좀 빠르죠. 그래서 이것이 있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개인의 명의로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려요. 그래서 일반 자영농민들이 큰 손해를 본다라는 겁니다. 예, 일반 자영농민들이 몰락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자, 결과로 총독부의 지세 당연히 증가하는 거죠. 네, 2배까지 증가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국유지, 공유지, 미신고 토지 등 이런 거 조선 총독부가 소유를 하고요. 결국에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동양척식 주식회사나 그 다음에 일본인 지주에게 헐값에 팔아 넘겨버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농민들의 관습적인 이 경작권이 부정당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경작권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이 지주가 있으면 이 땅이 이렇게 있으면 이 땅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소장농이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소장농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소장농들을 우리가 뭐 병작 반수제니 뭐 이렇게 앞에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 농민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해요. 아버지가 여기에 소장농이면 아들도 소장농, 손자도 소장농, 대를 이어서 합니다. 그럼 지주도 대를 이어서 가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관계가 있냐면 지주들 같은 경우에는 내 토지에 관련된 가장 전문가적인 그 뭐라 그러죠? 이 농부는 바로 이 집안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안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주라고 할지라도 이 소장농 가문을 이렇게 내치지를 못했어요. 자,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에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우리나라의 아주 독특한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부정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소장농이 지주에게 뭔가를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계약제 소장농으로 전락을 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자영농 없어지죠? 이런 소작농들도 어떻게 돼요? 계약제 소작농으로 전락이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까 화전민 되거나 네 아니면 만주나 연해주 이런 데로 떠나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것이 이제 1910년대에 토지조사 사업을 하면서 있었던 일들이죠. 자, 그러나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그 원통하고 네, 화가 나는 그런 일이지만 이분들이 만주나 연해주에 가서 바로 뭐가 됩니까? 독립군들이 많이 떠났잖아요. 그죠? 의병 활동하다가 예, 많이 떠났습니다. 근데 이 의병들 뭐 그냥 뭐 총 만들면 다예요? 뭐 돈이 있어야지 먹고 사고 뭐 살고 그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이런 의병들을 지원하는 한인촌 형성에 아주 큰 자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우리 민족들 정말 대단합니다. 자, 토지조사령 보겠습니다. 제1조 토지조사의 측량은 본령에 의한다. 토지 소유자는 조선 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주소 시명, 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 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 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할 때 조사 및 측량 지역 내에 2명 이상의 지주로 총대를 정하고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를 종사할 수 있게 한다. 자, 2명 이상의 지주. 그럼 2명 이상의 지주는 대지주겠죠. 그러니까 일본에게 협조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예. 자, 그러면 1910년대 일본의 산업 통제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이제 산업을 약탈하는 건데 우선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는 회사령도 실시합니다. 조선 총독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럼 뭐 조선 총독부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회사 세우려고 할 때 허가자를 내주느냐? 안 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어업령, 산림령, 나무 뜯어가죠. 네, 그 다음에 광업령, 우리나라 광산 뜯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다 독점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요거 순서별로 알아주셔야 돼요. 순서별로.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임야 조사 사업도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임야를 국유림, 총독부의 국유림으로 편입을 시켜버렸다. 자, 또 한 가지. 이것이 무서운 거죠. 전매제를 실시했다라는 거죠. 1910년대에. 전매제라는 거는 국가 외에는 뭐 팔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전매하는 게 대표적인 상품이 뭐가 있습니까? 담배가 있죠. 예, 담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똑같아요. 인삼, 담배, 소금. 없으면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매제를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그 산업 성장의 가능성을 차단시켜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1920년대로 가겠습니다. 1920년대에 일본의 상황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났어요. 그럼 1차 세계대전은 언제예요? 1914년부터 18년도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났던 해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자, 요 때에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이제 종전 그 회의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김규식 선생님 같은 분들을 우리나라 단체에서 대표로 파견을 했습니다. 1919년도에 그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원칙,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3.1운동이 일어났고요. 자, 그런데 그 배경이죠. 그럼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자국 내에 식량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일본이 워낙에 땅덩어리는 우리나라보다 조금 큽니다만 평야가 별로 없고 화산 지역이다 보니까 곡식이 늘 부족한 거죠. 그래서 토지조사 사업을 해서 우리나라 땅을 빼앗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뭐까지 빼앗아 간다? 쌀까지 뺏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쌀까지. 이것이 바로 산미 증식 계획의 일환이에요.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한국에서 쌀을 증산하겠다. 그러면서 지네들이 부족한 식량 자원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죠. 그럼 방법을 보겠습니다. 개간, 간척으로 농지를 확대하고 수리시설 개선하고 비료 사용 확대하고 그리고 품종, 종자 개량하고 이런 것들 하죠. 밭을 논으로 바꾸고 이렇게 합니다. 어찌됐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와, 정말 선진 어떤 농사법을 우리한테 알려주는구나 이렇게 해요. 그래서 뭐 각지의 수리조합 뭐 이런 것들 만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 이제 결과가 중요한 거잖아요. 증산량보다 많은 양의 쌀이 일본으로 간다. 즉 증산량보다 뭐가 더 많다? 수탈량이 더 훨씬 많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수탈량이. 그럼 이제 없어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뜯어갈 때 뜯어가는데 여기에 수리조합비, 품종 개량비, 비료대금 이런 것들 우리 농민들에게 전가를 해버리더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더욱더 초상농의 부담은 증가돼 버리고
역시 이분들이 다시 어디로 떠나십니까? 만주나 연해주로 떠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독립군들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네,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독립군들을 지원해주는 또 아주 훌륭한 자원이 되니까 긍정적인 평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찌됐건 못된 짓은 일본 애들이 지금 동화 다 하고 있죠. 자, 그런 모습들 보이고 있는데 국내에 남아있는 소작농들은 결국에는 암태조 소작쟁이 이런 노력들이 있었죠. 우리가 이제 독립운동사 할 때 이제 공부하겠습니다만 소작농들이 이 암태도 전라도 암태도에서 들고 일어났어요. 이 지주의 횡포에 맞서가지고 들고 일어났어요. 그걸 참다 못해가지고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서슬퍼란 이 일제 강점기 이 시대 때에 소작농이 승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대단하죠. 네. 자, 여기 보시면 삼위 증식계와 관련된 그 자료, 이 그래프를 볼 수가 있는데 그 생산량이 이만큼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반출량이에요. 생산량이 많이 늘었습니까? 그닥 많이 늘지 못해요. 그죠? 근데 반출량은 점점 늘어가고 있죠. 자, 그러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늘지 못하고 있는데 반출량은 늘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만큼 뜯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한국인 1인당 쌀 소비량을 보겠습니다. 얘네가 일본이고 얘네가 한국이죠. 일본 애들이 훨씬 많죠. 일본 애들이 훨씬 많아요. 한국인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 땅에서 만들어지는 이 곡식은 일본인들을 걷어먹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냐. 예? 자, 일제 산업무역 정책을 보겠습니다. 자, 20년대 들어오게 되면서 회사령을 철폐합니다.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회사령을 철폐하겠다. 그래서 회사 세우고 싶은 사람들 열심히 회사 세워라. 그래서 아까는 우리가 허가제였잖아요. 근데 이제 신고만 회사를 세울 수 있게끔 해주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화 통치의 일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실은 일본 기업들이 우리나라 들어오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회사 세울 때에 총독부에 허가를 받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기업들을 조선 진출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신고제로 바꾼 거. 이거죠.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일본 상품에 대한 관세를 없애버립니다. 없애버려요. 관세를 없애버리니까 일본 제품이 더 어때요? 싸죠. 그러니까 한국 기업이 타격을 입어요.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게 우리가 이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도 싹도 못 키우더라라는 얘기. 1920년대에 우리나라에서 일어났던 대표적인 경제적 구국 운동이 뭐가 있습니까?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물산 장려 운동이 있었잖아요. 그럼 우리 제품 우리가 만들어서 쓰자라는 그런 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물산 장려 운동도 그러면 뭔가 물건을 만들면 거기에 대한 가격이 있고 그거를 수많은 우리 백성들이 이걸 사야 되는데 우리 국민들이 사야 되는데 일본 제품이 훨씬 싸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슨 돈이 많아요? 정말 애국심도 어느 정도 좀 먹고 살만해야 애국심도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 그런 어떤 바탕들이 아예 일본 애들이 그냥 싹 막아버리더라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회사를 설립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됩니다. 기업이 그러면 돈이 많아서 늘 기업 활동을 합니까? 아니죠. 돈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은행에서 대출을 했잖아요. 그 대출의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 바로 신은행령이에요. 우리나라 기업의 소유의 은행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본 은행만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1920년대에 이런 일들이 차근차근히 회사량 없어졌습니다. 일본 애들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죠? 그동안 물산장려운동 이러니까 이런 것들 망하게 하기 위해서 관세 철폐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어쨌든 회사량 없어졌으니까 우리나라에도 회사 생기는데 아예 대출 이것까지 막아버립니다. 신은행령.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토리 라인을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1930년대에는 그냥 뜯어가는 것 뿐이에요. 뜯어가는 것 뿐. 왜? 전쟁하니까. 그 대표적인 근거가 되는 악법이 바로 국가총동원령법입니다. 1938년도에, 1937년도에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중일전쟁이 있었죠? 아주 큰 전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가총동원령법을 하는데,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1조 국가총동원이란 전시에 준할 경우도 포함된다. 국방목적 달성을 위해서 국가의 전력을 가장 유효하게 발휘하도록 인적, 물적 자원을 운영하는 것이다. 제4조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국 식민을 징용하여
끌고 가서 일시키는 거죠. 총동원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느끼는 게 아베가 강제징용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분명히 이게 있잖아요. 제8조 정부는 전시에 국가 총동원상 필요할 때는 칙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물자의 생산, 수리, 배급, 양도, 기타 처분, 사용, 소비, 소지 이동에 관한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조선총독부 조선법령집람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이 30년대 이후의 경제 수탈 국가 총동원령법의 내용이고요. 자, 또 한 가지 여러분들이 일본 애들이 뜯어간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이 공출이라는 것이 있죠. 이 공출이라는 게 뭐였죠? 각 가정에 있는 그릇이죠. 그릇. 그 다음에 수저, 세트 이런 것들 금속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도 다 뜯어가 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일제 강점기 때의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대한민국 경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광복 이후에 우리의 경제가 어떠한 방법으로 변화가 됐는가 다음 시간에 또 경제 파트도 이제 거의 끝나가네요. 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